네, 2020년 5월 19일 위성정보학개론 10주일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응답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휘스크 부름과 관련된 질문이 두 개 있었는데 휘스크 부름 방식도 일정한 폭으로 지나가나요? 이 질문에 앞서서 앞부분에는 이제 푸시 부름 방식은 선형 배열 센서잖아요. 그 배열 센서의 개수만큼의 폭을 일정한 폭을 가지고 쭉 촬영을 한다고 했죠. 물걸레를 예를 들어서 물걸레가 앞으로 쭉 나아가면서 일정한 촬영폭을 찍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물걸레 같은 방식으로 푸시부름 방식으로 일정한 폭, 정해져 있는 폭을 가지고 쭉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요건 휘스크 부름도 특정한 폭을 갖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휘스크 부름 위성이 전진하면서 좌우로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마치 빗자루로 쓸듯이 그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가면 지그재그로 촬영되는 게 아닌가요? 그쵸? 빗자루 또 그려야겠네요. 제가 빗자루를 쓸고 가면은 이렇게 빗자루처럼 쓸면은 지그재그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둘 다 휘스크 부름과 관련된 질문인데 우선은 일단 일정한 폭으로 지나가는지부터 얘기를 하면 네, 그렇죠. 일정한 폭으로 지나가요. 지난 시간에 문제 중에 그 촬영각, 그 중앙 레이더 방향에 대한 공간 해상도와 촬영각이 60도 틀어졌을 때의 공간 해상도를 비교해 보라고 했었죠. 그 촬영각, 전체 촬영각을 FOV라고 해요. IFOV는 순간 시야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위성이 얻을 수 있는 또 공간 해상도와 관련된 게 IFOV라고 하면 FOV는 이 위성이 반사경이 회전되는 그 최대 각도를 FOV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반사경이 있죠. 반사경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회전하는 섹터가 FOV예요. 이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60도, 좌우로 60도까지 예를 들면 60도까지 회전을 한다 하면은 이 60도에 해당되는 폭만큼 데이터가 취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네, 이렇게 데이터가 취득이 돼요. 즉, 휘스크 부름도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형 배열 센서로 갖는 이 폭보다 그 휘스크 부름 방식의 전체 찍을 수 있는 폭이 더 넓겠죠. 물걸레랑 빗자루를 비교해 보면은 빗자루가 더 넓은 지역, 넓은 폭을 한 번에 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더 넓은 지역, 더 넓은 폭을 촬영할 수 있는 게 휘스크 부름 방식이다. 첫 번째 답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좌우로 촬영하면은 이제 지그재그로 촬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 얘기는 지그재그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회전 거울이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보여할까? 한번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한 바퀴 계속 돌리는데 특정 이 60도 이 범위를 돌 때만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딱 취득하고 다시 돌아서 또 이 다음 범위 계속 위성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또 다음 이렇게 일정한 FOV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쭉 취득을 하는 거죠. 반사경은 계속 돌고 있고 한 방향으로. 반사경을 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쪽 빗자루처럼 계속 왔다 갔다 시키면은 이거를 이렇게 좀 규칙적이지 않게 돌리기 위해서도 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 끝쪽에서는 이렇게 도는 순간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뭐랄까 안정적으로 취득이 되지 않아서 모든 이제 반사경이 회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특정 내가 관심이 있는 FOV에 들어왔을 때만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 그게 휘스크 브룸 방식이다. 따라서 지그재그로 촬영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요게 이제 휘스크 브룸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음은 랜셋 MSS 1번부터 5번, 랜셋 1호부터 5호까지가 랜셋 TM 455에 어떤 밴드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요 랜셋 MSS와 랜셋 TM 455를 비교를 했었는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MSS 밴드의 4번, 5번, 6번, 7번, 즉 녹색, 적색, 근적외선 두 개가 랜셋 4호와 5호에 1, 2, 3, 4번이 되었다. 요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분광 해상도가 일치하지도 않고 또 공간 해상도도 달라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MSS가 그대로 TM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 MSS에서 활용했던 센서의 특성, 뭐 만드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TM에 넣었다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광 범위와 공간 해상도가 정확하게 일치는 않지만 파장 영역도 다르지만 어쨌든 MSS에서 활용되던 그 센서 특성을 TM에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열적외선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제가 120m라고 잘못 표현을 했는데 240m의 공간 해상도를 갖죠. 열적외선이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MSS 밴드는 에서 이 열적외선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요. 3번 밴드에 대해서만 존재를 한 게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다음은 퀴즈 문제 풀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냈던 문제죠. 이 부분이 BIL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새 밴드인데요. 이를 BSQ 방식으로 표현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 영상 형태로 복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 밴드로 구성된 3 곱하기 3 크기의 유성 영상으로 복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일단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 이렇게 먼저 복원을 해보자면 우선 BIL 방식이니까 1, 2, 3 얘가 먼저 1번 밴드에서 왔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밴드의 첫 번째 열인 여기 이 위치에 4, 5, 6이 들어가고 세 번째에 7, 8, 9 이렇게까지 원영상 복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열에 대한 처리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열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 다음 세 번째 열이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렇게 이제 영상 형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BSQ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BSQ는 말 그대로 밴드별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즉 1번 밴드가 전체 저장이 다 완료가 되면 2번 밴드, 그 다음 3번 밴드 이런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요. 이걸 쭉 순서대로 써보면 되겠죠. 1, 2, 3, 10, 11, 12, 19, 20, 21 완성이 되면 이제 2번 밴드의 첫 번째 4, 5, 6, 13, 14, 15 이렇게 쭉쭉쭉 되고 그 다음 2번 밴드가 끝이 나면은 3번 밴드의 첫 번째인 7, 8, 9 쭉쭉쭉 해서 마지막 25, 26, 27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잘 풀어줬어요. 역시 여러분들 잘 수업을 듣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학생이 또 하나 이와 관련된 질문, 응용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BSQ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만약에 BIP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일단 우리가 영상으로 복원을 다 완성된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BIP 순서대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불러보시겠어요? 어떻게 순서로 저장이 될까요? 1, 4, 7 그쵸? 첫 번째 화소 첫 번째 위치에 대한 화소 값이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이 2, 5, 8 두 번째 위치에 대한 화소 값들 3, 6, 9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위치까지 쭉 해서 21, 24, 27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지난 목요일에 냈던 퀴즈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림은 이렇게 있고, 수직 방향에서의 공간 해상도, 촬영 고도가 1000m, 순간 시야가 베타는 2mRadian 이렇게 됐을 때 수직 방향에서의 공간 해상도는 얼마인가요? 다음 풀이를 보면은 공간 해상도는 촬영 고도 h와 순간 시야가 베타의 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h는 1000m가 되겠고요. 베타는 2mRadian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h 베타 할 때 그냥 곱이 공간 해상도가 되는데 베타에 대한 단위가 라디안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라디안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라디안은 0.002 라디안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간단하게 찾아보게 되면 0.002 라디안이 1 미리라디안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1000m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2m의 공간 해상도를 갖게 됩니다. 2번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에는 60도 기울어졌을 때 휘스크 브름 반사경에 의해서 60도 기울어졌을 때의 공간 해상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h 베타가 되겠죠? 근데 h의 값은 요게 이제 h가 아니라 h 다시로 표현이 되고 이 h 다시는 h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면 h 나누기 코사인 알파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베타를 곱해준 값 요거를 다 바꿔주면은 1000m 나누기 코사인 알파가 60도랬죠. 그래서 코사인 60으로 나눠주고 다시 베타인 0.002 라디안을 곱해준 값. 코사인 60도 여러분 몇인가요? 뭐 이러한 코사인 60도 계산기로 하면 금방 나오죠. 계산기로 해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1000m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곱하기 0.002 라디안. 결과적으로 4m가 됩니다. 그래서 값으로 봤을 때도 수직 방향에서는 2m의 공간 해상도 그리고 60도 기울어졌을 때의 공간 해상도는 4m 즉 수직 방향일 때가 더 낮은 공간 해상도 그러니까 더 좋은 공간 해상도를 갖게 되겠죠. 네, 지난번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숫자로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외 위성 소개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국외 위성인 대표적인 위성인 랜셋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랜셋 외에 외국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유명한 위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외 위성 위주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이 위성 소개라는 게 뭐 특별히 막 엄청 뭐 새로운 뭐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배운 해상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위성은 뭐 해상도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위성은 고스라는 위성이에요. 이제 노아가 랜셋은 나사에서 발사한 위성이었다면 고스는 노아, 미국 해양 대기구 노아에서 발사한 위성이에요. 기상 관측을 위해서 발사한 위성이고요. 고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적도 상공 35,790km.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이제 적도 상공이고 36,000 가까이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서 이동하는 그 궤도로 움직이는 위성이란 얘기는 고스는 정지궤도 위성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읽어도. 살펴봤더니 밴드는 총 5개가 있네요. 가시광선 밴드, 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단파적외선, 그리고 수분을 관측할 수 있는 밴드도 있다고 하고 서멀 인프라레드, 온도와 관련된 밴드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멀리서 36,000km 아주 높은 상공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공간의 상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뭐 1km, 1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즉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1 by 1km, 또 수분 이런 데는 8 곱하기 8km까지 공간의 상도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한계가 있는 그런 위성이 고스가 되겠죠. 하지만 주기의 상도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 고스가 미국에서 발사한 정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미국의 일부 지역을, 전역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을 계속 촬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고스 데이터로 취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분석을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고스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AVHRR입니다. 이 AVHRR도 똑같이 노아에서 발사한 그 위성입니다. 얘는 봤더니 매일 2차례 지구 전체에 대한 영상이 수집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일 2차례란 얘기는 주계상도가 하루에 이틀이란 얘기고, 그 얘기는 정지궤도 위성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 저궤도나 태양 동기식 궤도 위성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밴드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공간의 상도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1.1 곱하기 1.1km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간의 상도가 안 좋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공간의 상도가 안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공간의 상도는 안 좋은 대신 보다 넓은 지역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1m 곱하기 1m의 높은 공간의 상도를 갖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는 이제 공간의 상도는 좋지만 그만큼 전체 커버되는 면적은 작겠죠. 공간의 상도가 좋아서. 반면에 요런 뭐 1km by 1km 되는 애들은 공간의 상도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상도가 무조건 좋다고 안 좋다고, 공간의 상도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더 안 좋은 위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 목적에 맞는 위성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측 폭이 2,700km라고 합니다. 2,700km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들어가고도 남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영상 취득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터 영상인데요. 에스터는 테라 그리고 아쿠아 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센서예요. 총 14개의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시광,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그리고 열적외선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그런 밴드가 14개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저 읽어봤던 특이한 점은 VNIR, 가시광과 근적에는 푸시브룸, 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단파적외선도 푸시브룸. 근데 서멀, 열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휘스크브룸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의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취득 방식이 푸시브룸과 휘스크브룸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가 이제 에스터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공간의 성도는 약 15m에서 열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90m까지 다양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디스인데요. 모디스도 마찬가지로 테라랑 아쿠아 위성에 탑재된 센서입니다. 모디스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 두어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휘스크 부름 방식이면서도 밴드가 36개로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자들 사이에는 다중분광 영상으로 센서로 봐야 맞냐, 아니면 초분광 영상, 초분광 센서로 봐야 맞냐라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밴드가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모디스 영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마다 공간 해상도가 조금 달라요. 밴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250m, 3번에서 7번까지는 500m, 나머지는 1km. 이렇게 공간 해상도가 다양한 걸 알 수 있죠. 뭐 정확한 이런 숫자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모디스가 대충 어떤 특성을 갖는다, 전반적인 그런 경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공간 해상도가 뭐 250에서 1km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파장의 길이가 짧은 1번, 2번 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고, 점점 이제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량이 작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를 좀 좋게 만들긴 어려워서 공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 센서는 아니고 그냥 항공기를 이용한 영상을 얻는 방법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들은 뭐 굉장히 많겠죠. 위성은 뭐 정해져 있지만, 이미 쏘아올린 위성의 뭐 개수라든지 스펙이 정해져 있지만, 항공기에는 뭐 어떤 센서를 올리든 그냥 올리는 거 마음이죠. 일단 뭐 이렇게 AMS와 ATLAS라고 써 있지만, 굳이 뭐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항공기에도 여러 가지 센서들을 탑재해서 지상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AMS랑 ATLAS 제가 X를 치긴 했지만 뭐 이런 스펙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일반 위성이랑 다른 점이 보이나요? 스펙을 보면서. 네, 공간 해상도가 없죠. 공간 해상도가 없고 순간 시야각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랜셋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다중분광 같은 밴드의 경우 30m라고 했었죠. 랜셋 30m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어떤 미터 30m라고 공간 해상도로 표현하지 않고 순간 시야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AMS는 2.5 밀리라디안, ATLAS는 2 밀리라디안. 왜 위성에서는 30m라고 이렇게, 혹은 컴셋은 뭐 1m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공간 해상도를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뭐 순간 시야각 2.5mm 라디안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얘도 뭐 1m, 0.5m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네, 힌트는 여기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즉, 항공기라는 건 우리가 나는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항공기는 뭐 1000m에서 상공 1000m에서도 날 수도 있고 2000m, 4000m 뭐 다양한 높이에서 날 수 있죠. 근데 위성은 안 그렇죠. 위성은 촬영 고도가 정해져 있죠.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36,000km 상공이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지만 500km에서 뭐 1500km까지 높이가 궤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공간 해상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높이, 촬영 높이에 따라서 공간 해상도, 화소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소 크기로 공간 해상도를 표현하지 않고 요 베타, 순간 시야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순간 시야각은 이제 위성이 아니라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마다 이 베타 값은 정해져 있고 어떤 높이, 어떤 h로 비행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공간 해상도 D가 정해지겠죠.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공간 해상도를 표현하는 게 영어가 스페이셜 레솔루션도 있었지만 IFOV도 있다고 했었죠. 뭐 그 당시에는 이 두 개가 그냥 같은 용어라고 봐도 된다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스팟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참 학부 때니까 거의 이제 몇 년인가요? 15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위성에 대해서 배운 지가 항상 맨 처음에 배우는 위성은 이제 우리나라 위성을 제외하고는 랜셋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스팟 위성이었어요. 스팟은 프랑스에서 발사된 위성으로서 랜셋이랑 비교하자면은 공간 해상도는 조금 더 좋지만 분광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랜셋 8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랜셋은 휘스크 부름을 대표하는 센서, 스팟은 푸시 부름을 대표하는 센서 그렇게 좀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위성들이 쏘아 올려지고 다양한 스펙을 가진 위성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비되는 부분이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팟은 항상 오래된 위성으로서 많이들 알고 있는 위성입니다. 푸시브룸 방식 얘기한 대로 푸시브룸 방식이 있고요. 스팟 1, 2, 3부터 5까지 총 5개의 센서가 위성에 발사가 되었어요. 1, 2, 3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그리고 펜까지 이렇게 4개의 밴드가 있었고요. 공간 해상도는 20m와 10m가 되겠습니다. 스팟 4호 같은 경우에는 밴드는 3개, 가시광 밴드는 3개, 그리고 펜은 하나, 그리고 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단파장 적외선이 또 하나가 있네요. 펜은 10m, 나머지는 20m. 스팟 5도 유사한 스펙인데 펜크로매틱 전정색만 2.5m로 공간 해상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팟 4호와 5호에는 아까 설명한 HRVIR 고해상도 전정색 과 다중분광 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베지테이션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얘는 소규모 식생이라든지 지구변화, 해양학 연구를 위한 센서로서 공간의 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촬영 주기가 짧은 관측폭은 아주 넓은 그런 센서를 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스팟 4호와 5호가 되겠습니다. 네, 스팟에 대한 비교를 다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우리가 본 것들이죠. 공간 해상도와 분광 해상도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푸시브름 전부 다 푸시브름 센서고요. 그리고 뭐 재방문 주기는 26일이고 이 베지테이션 센서만 1일 하루입니다.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게 스팟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성에 대해서 살펴 봤으니까 위성들을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랜셋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earthexplorer.usgs.gov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한유경이 로그인 했는데 여러분도 이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레지스터 아이디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요거로 이제 데이터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치 크리테리아 어떤 영상을 가질 것인지 검색할 것인지를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Select a Geocoding Method 있고 쳐보면 어드레스, 플레이스 즉 위치,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아무래도 요걸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쉬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지역을 입력하면 되는데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한글로 쳐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주 캠퍼스라고 해볼게요. 하면 여기 밑에 나오죠? 대한민국 상주시 가장동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 좌표가 옆에 나와 있고요. 요걸 딱 클릭을 하면 딱 제가 검색한 지역에 여기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표시된 요 지역을 포함하는 영상들을 이제 찾아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레인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웹페이지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지 않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레인지에 search from 언제부터 검색을 할 거냐 여기서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달력에서 저는 한 2017년부터 5월 1일부터 오늘 지금 제가 5월 16일 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5월 16일까지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모든 달을 다 할 수도 있고 내가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7월처럼 구름이 많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처럼 구름이 많아서 어차피 데이터가 온전하지 못할 테니 이런 7월을 뺀 7, 8월을 뺀 나머지 달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검색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데이터셋이라는 걸 눌러보면 이 USGS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이 에어리얼 이미지라는 거는 항공사진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요 AVHRR은 좀 전에 배웠었죠. 고스와 AVHRR, 노아에서 발사했던 그런 게 있고 상업용 커머셜 세틀라이트도 있고요. 아이코노스2와 오버뷰 3가 있네요. 밑에 보니까 스팟도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여기 랜셋. 제가 아까 미리 들어와 봐서 랜셋이 이렇게 열어져 있었어요. 랜셋을 한번 클릭을 했더니 뭐 다양하게 랜셋 레벨 3도 있고 레벨 2도 있고 레벨 1도 있어요. 근데 일단 레벨 1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레벨 2, 레벨 3로 갈수록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영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레벨 2나 레벨 3를 요구하면 바로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USGS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랜셋 8호와 랜셋 7호 아까 제가 탐색한 그 기간 내에 이 상주 캠퍼스가 포함된 랜셋 7호와 8호를 검색을 하겠다는 거고 밑에 보니까 센티넬이라는 것도 있길래 센티넬도 한번 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랜셋 8호, 7호 그리고 센티넬 2 요 데이터들을 모두 검색을 해줘라. 그래서 리절트를 누르면 열심히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랜셋 8으로 되어 있죠. 여기 랜셋 8 찾아진 랜셋 8 영상들이에요. 보니까
1에서 10까지 총 57개가 있네요. 여기 그쵸? 57개라고 써 있고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대충 여기 썸네일을 봤을 때 요런 좀 파란 애들은 요런 애들은 이제 구름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서 요런 애들 말고 다른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요 1번 봐볼게요. 1번. 1번에 이제 발자국, 요 발자국을 클릭을 하면 이 영상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커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렌셋이 공간 해상도가 30m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추출하는 포괄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상주 캠퍼스를 훨씬 넘어선 영역, 뭐 군산, 전주, 대구까지 구미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발자국 옆에 이 JPG 그림을 클릭하면 이 썸네일을 여기 중첩시켜서 보여줘요. 그래서 영상의 대략적인 퀄리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구름이 조금 있네요. 날짜를 보니까 여기 애퀴지션 데이트가 5월 7일, 2020년 5월 7일. 지난주네요, 바로. 그쵸? 거의 열흘 전 거 데이터도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연필 있는 요 부분을 눌러보면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영상들이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요런 테이블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거예요. 의 일부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데이터, 이 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이 언제 취득됐는지, 영상 이름은 뭔지, 뭐 전체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면 전체 화소의 개수가 가로 세로 몇 개인지, 그리고 좌표계는 뭔지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 잘 아시겠지만 요걸 클릭하면 지금 제가 뭘 클릭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요걸 클릭하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자연 칼라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열저개성 영상도 그냥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지오티프 데이터라는 거를 다운을 해야 뭐 크기도 훨씬 다른 것들보다 크죠.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벨 1 지오티프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할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도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다른 것도 검색했잖아요. 렌셋 7 ETM 플러스를 이번에 한번 봐볼게요. 자, ETM 플러스는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83개나 있네요. 여러 개가 있는데 렌셋 7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일단 커버하는 범위는 요거는 좀 잘 안 맞는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렇고 썸네일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은 점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검은 점, 즉 데이터가 잘 취득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SLC 오프라는 센서에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취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는 게 렌셋 7 ETM이고 마지막으로 센티넬2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열어볼게요. 센티넬2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지만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발자국으로 봤더니 자, 아까 렌셋에 비해서 커버하는 영역이 어떤가요? 더 적죠. 그쵸? 아까 렌셋은 전주, 대전까지 포함된지 모르겠지만 대구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쵸?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동시에는 못 보네요. 어쨌든 이 센티넬2라는 게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갖는지 모르지만 전체 커버하는 면적이 랜셋보다 굉장히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센티넬이 잘은 모르지만 랜셋보다 공간의 상도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으면 이런 데이터도 또 다운받을 수 있고, 제가 검색한 랜셋과 센티넬 말고 다른 데이터도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제출은 하겠죠. 여태까지 했던 퀴즈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직접 영상을 한번 다운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운받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뭐 어떤 영상, 어느 시기의 영상, 어느 지역 영상, 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지역도 괜찮고, 아니면 가고 싶은 지역도 괜찮고, 아니면 뭐 관심이 있었던 지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기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직접 뭐 검색을 해보고 내가 다운받고 싶은 영상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저는 뭐 랜셋이랑 뭐 센티넬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뭐 여러분들은 가급적 다른 지역을 한번 다른 센서를 가지고 다른 영상을 한번 다운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언제 찍힌 사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 영상의 특성들이 있겠죠. 공간의 상도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스펙들, 여러 가지 스펙들을 적을 필요는 없고요. 어떤 스펙인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내가 다운을 받아봤더니 구름이 많더라, 아니면 뭐가 어떻더라, 그런 느낀 점, 아니면 영상 다운받는 게 어떻더라, 그런 느낌점들이 만약에 있다면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퀴즈의 취지는 직접 가장 중요한 본인의 아이디 레지스터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검색해서 다운을 받아보는 것이 이 과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좋게 잘 보내보시길 바랍니다.